중간 어떻게 잘 쉬고 오셨나요? 계속해서 7번째 삶의 덫, 결함의 덫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같이 느껴지는 거다라는 거죠. 내적으로 뭔가 부족하고 결함이 있다고, 뭐가 부족하다고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것을 우리가 결함의 덫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누군가가 나하고 가까워져서 이 내 참모습을 보면은 근본적으로 나를 좀 싫어할 것 같다라고 하는,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함의 덫을 갖고 있는 사람은 친밀감을 유지하는 데에서 조금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이 느낌은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요. 또 자책감이나 죄책감이라고 하는 이런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7가지 부정적 감정 중에서 이런 감정을 유발하는 근본 문제가 뭐다? 삶의 덫이다. 우리가 삶의 덫에 걸려서 그렇기 때문이다. 내가 뭔가가 잘못해서 내가 뭐가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어렸을 때에 걸렸던 삶의 덫을 지금 재현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7번째 결함의 덫은 내적으로 봐봐 부족하다고 계속 느끼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누군가 저하고 자신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지려고 할수록 내 참모습을 알게 돼서 나한테 실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군가한테 본인은 근본적으로 사랑받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 이 결함의 덫은 어린 시절에 가족 중 누군가에게 존중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자기 어떤 결점으로 인해서 비난을 받은 경우라는 거예요. 아이 때 자기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고 자책을 하면서 컸을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이 결함의 덫에 빠져버리면 어른이 되어서도 사랑을 좀 두려워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진정한 사랑을 좀 두려워한다. 또 하나는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당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거절당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예상하게 되는, 이런 느낌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덫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결함의 덫의 기원은 8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봤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차려 보시면 될 거예요. 첫 번째, 가족 중에 누군가가 극단적으로 비판적이었어요. 누구한테? 나한테요. 그리고 상당히 징벌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요, 어떻게 행동했는지, 말하는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비난을 하거나 혼을 내거나 한 경우 이 덫에 걸릴 가능성이 제일 높아요. 두 번째, 부모 중 누군가가 나에게 실망했음을 자주 표현하는 경우예요. 나한테 뭔가 실망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했을 때 내가 뭔가 결함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어렸을 때의 감각과 느낌이 지금 기억되어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부모 중 한 분이나 두 분 모두에게 사랑받지 못했다, 거부당했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 원인이에요. 네 번째 원인은 가족 중 한 명으로부터 성적,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또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섯 번째는 가족의 어떤 일이 잘못됐을 경우 그 문제를 항상 너 때문에 그래 라고 항상 이게 비난받으면서 자란 경우가 결함의 덫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면 내가 뭔가 결함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어렸을 때 생각이 됐겠죠. 요게 그냥 몸에 어디에 감각과 느낌으로 기억돼 버렸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부모한테 반복적으로 나쁘고 쓸모없고 필요 없다는 말을 들은 경우예요. 아이한테 뭔가 나쁘다, 뭐가 잘못됐다, 필요 없다, 뭐 이런 언어를 많이 들으면서 자라게 되면은 아이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뭐 결함이 있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7번째예요. 부모들은 불공정한 방식으로 가족을 서로 차별을 하는 거예요. 동생들과 자꾸 뭐 비교하든가 형들과 자꾸 비교하거나 그러면서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나보다 다른 가족을 더 좋아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왔을 때 내가 뭔가 또 결함이 있구나라고 하는
감정을, 이런 느낌을 또 받게 된다는 거고요. 여덟 번째는 부모 중 한 분이 집을 나갔어요. 그것을 자신의 탓으로 여기는 경우예요. 또 그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나갔다. 네가 속썩여서 나갔다고. 또 이렇게 우리가 또 가볍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렸을 때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충격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가 심각한 결함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드는 이런 가족 내에서의 어떤 생활이 결국 결함의 덫을 만들게 된다는 거죠. 이제 여덟 번째 덫입니다. 여덟 번째는 실패의 덫이에요. 나는 꼭 실패자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난 실패자인 것 같아. 내가 뭔가 해도 다 실패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올라오는 것은 이 실패의 덫에 걸려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라는 것은 성공의 어머니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덫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실패를 하고 나서도 다시 회복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항상 실패자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또 행동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패의 덫의 감정은 바로 우울감입니다. 내가 뭔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은, 그리고 자책감이에요. 이렇게 다양한 감정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패의 덫은 어린 시절에 뭐 대부분 어린 시에 형성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어린 시절에 또래 애들보다 자기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또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을 아마 많이 경험하면서 사는 경우예요. 뭐 어떤 성취라고 하는 면에서 열등하다고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열등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살게 되면은 결국 또 실패의 덫이 싹트기 시작해서 우리의 몸에 아주 기억돼 버린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학습 장애가 있었거나 뭐 읽기 같은 아주 중요한 기술을 어떻게 보면 남들은 다 하는데 나는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 또 실패의 덫에 걸릴 경우가 많다는 거고요. 이런 경우도 실패의 덫에 걸릴 수 있어요. 다른 아이들보다 뭔가 부족하다라고 항상 느끼면서 사는 경우죠. 그래서 주위로부터 멍청하다, 재능이 없다, 게으르다 라는 이런 식으로 놀림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도 실패의 덫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이 이 실패의 덫에 빠지면 그 실패에 대해서 정도를 막 과장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은 실패를 초래할 이런 행동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만 몰라요. 이 덫에 걸려 있으면은 자신은 잘 막 이런 감정이 막 실패할 것 같은 생각을 하면서 또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실패의 덫에서 벗어나면은 자신감과 무엇을 해도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습관을 만들 수 있는 원천이 될 수도 있겠죠. 실패의 덫은 우울감이라는 그런 감정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이 우울감, 자책감 이런 거 감정을 만든다고 하는데, 실패의 덫의 기원을 보면은 첫 번째, 어렸을 때 성적이나 운동의 부진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운동을 자신이 잘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난을 하거나, 누구죠? 대부분 이런 경우는 아버지죠. 아, 그것도 못해? 응? 뭐 이런 이런 비난이죠. 에이 무식쟁이, 에이 바보, 에이 어리석은 놈, 뭐 이런 비난을 하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런 덫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학대입니다. 이런 실패의 덫은 결함의 덫과 뭐 여러 가지 다른 덫들과 관련이 돼요. 두 번째는 한쪽 부모나 부모 두 분 다 너무나 성공했어요. 아주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해도 아버지나 어머니 같이 자기가 그 기준에 다다를 수 없을 것 같은 이런 느낌을 가지고서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려고 시도하지 않는 케이스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또 실패의 덫에 걸린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너무 잘나도 아이한테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실패의 덫과 그래서 엄격한 기준의 덫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데, 이 두 가지 덫은 항상 같이 존재해요. 엄격한 기준의 덫과 실패의 덫은 같이 다닌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한쪽 부모나 두 분 다 내가 성공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떤 경우는 이 실패의 덫에 걸려있는 부모가 있을 수 있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아주 나쁜 경우인데 내 성공을 그렇게 반기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그런 일이 있냐고요? 이 덫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걸려있으면 그게 편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관심도 없고, 네가 성공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고, 또 너무 성공하면은
나를 또 무시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올라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부모도요. 보살핌이 필요한 어린 아이에 불과해요. 어린 아이의 행동을 지금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삶이 우리 삶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 공부를 이 마인드 바디 스피릿 메디슨을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근본 원인이 마인드와 스피릿에 있는데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에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서도 마인드와 스피릿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의학이 많이 좀 아직 부족하다. 해야 될 일이 많다. 이것은 만성병, 암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희소식이에요. 바디에 대해서는 의학적인 발달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마인드와 스피릿에 대해서는 내가 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희망이에요. 희망. 내가 희망을 가져야지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알아차리고 공부를 시작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한테는 희망이 점점 쌓여진다라는 표현을 다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실패의 덫의 해결책이 바로 또 꿈과 희망을 갖는 거예요. 이 한쪽 부모나 두 분 다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 나의 성공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는 경우다. 이게 부모가 경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아이니까 이 덫에 빠져 있으면 부모 자체가 경쟁 상대로 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 막 성공해가지고서 이렇게 됐을 때 내 말 잘 듣는 그런 관계가 훼손될까 봐서 또 두려움을 갖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서 결핍과 그 의존의 것 이런 것과 관계되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다른 아이들 비해서 이 운동이나 이런 학습 능력이 뒤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열등감을 느끼고 우리가 잘하는 경우 이 실패의 덫에 걸릴 가능성이 또 높아요. 이 학습 장애가 있다든가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한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에 실패의 덫에 기원이 되기도 해요. 특히 이제 이러다가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다른 아이들과 막 친해지려고도 하고 이런 노력을 시도했지만은 성공하지 못하는 경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더 이상은 나는 노력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경우. 그래서 뒤에 또 이 실패의 덫은 사회적 소외의 덫과 또 연결이 돼요. 이렇게 덫은 여러 가지가 서로 연결되면서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부정적 감정을 계속해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형제 자매들과 견주어서 자신은 뒤떨어지는 존재로 자꾸 비교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뛰어난 형제 자매의 그 수준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하지 않는 포기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 결국은 실패의 덫에 걸려서 평생을 실패의 덫에 걸려서 사는 사람들도 주위에 많이 있잖아요. 과거에는 이거 몰랐어요. 근데 이게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실 수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질 수 있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적당한 기준을 정해주지 않은 경우예요. 자제하거나 책임지는 것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경우예요. 숙제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거나 공부 방법 같은 것을 제대로 못 배운 경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실패의 덫으로 쌓이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뒤에 또 이것이 특권의식의 덫과 관련이 돼요. 그래서 서로 연결이 돼 있는데 계속해서 그래서 11개 덫 정도는 유심히 한번 바라보셔야 된다. 그리고 그 빠져나오는 길을 여러분들이 함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상냥하게 접근하세요. 차근차근 쌓여가면 식강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최소한도 길은 찾을 거예요. 이걸 해결하는 길은 찾을 거고 이 길대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셔서 마지막 강의에 2년 건강계획을 세울 거예요. 이 건강계획에 따라서 여러분이 재밌게 상냥하게 계획을 세우시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덫에서 자동으로 벗어납니다. 자, 벗어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것은 집착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노력하면 할수록 과거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알아차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포인트라는 얘기를 또 드리는 거예요. 그냥 알아차리고 그냥 끝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강의 막 너무 막 그냥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길이 바로 과거의 병을 만든 길이었던 거예요. 그 길을 내려놓고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제3의 길을 간다라고
라고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자, 9번째 삶의 덫입니다. 이것은 복종의 덫입니다. 복종의 덫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가 시키는 대로 할게. 이게 편한 느낌. 네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가 편한 느낌. 이게 바로 복종의 덫의 좀 특징이기도 해요. 이 느낌의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렇게 안 했을 때 어렸을 때 혼난 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안 했을 때 뭔가 잘못됐을 때 자책과 죄책감을 만드는 이런 감정을 유발해요. 그래서 두려움, 죄책감의 근원적인 덫이에요. 이 복종의 덫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쁘게 막 하려고 하는 노력이 강해져요.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병의 원인, 암의 원인을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거칠해. 자신한테 상냥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상냥하는 이쪽으로 발전하는 것이 이 복종의 덫이에요. 하여튼 그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자기의 본성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이 덫의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이 나를 시키는 대로 조종하고 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에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자신을 우선해서 타인에게 상처를 준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이에요. 그 죄책감이 발동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폐해를 입힐 수 있다. 상처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죄책감이 발동되기 때문에 복종의 덫은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서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여든까지 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어렸을 때 복종하지 않았을 때 처벌을 받았거나 버림받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있는 그런 삶을 산 경우 이 덫에 잘 걸려듭니다. 어린 시절에 가까운 사람 누굴까요? 아마도 부모이겠죠. 부모님이 당신을 복종하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덫이 어른이 된 후에도 지배적이고 막 분위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편안함을 느껴요. 그들에게 복종하는 게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요구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곳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두려움과 죄책감, 분노가 쏟아 올라오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결국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편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보상작용으로 분노 같은 것이 많이 올라오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 복종의 덫의 기원을 보면은 이 첫 번째, 부모가 어렸을 때 거의 모든 면을 지배하거나 조종하려 했다는 거예요. 어린 나에게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모든 것을 다 엄마, 아빠 뜻대로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 부모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벌을 주거나 화를 내거나 위협을 했다는 거예요. 종종 있지 않나요? 세 번째, 어떻게 내가 일을 하든지 간에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으면 부모가 정서적으로 냉담하게 나를 대하거나 사랑의 접촉이 단절되는 경우예요. 네 번째, 내 스스로 어렸을 때 내 스스로 어떤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가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가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부모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하는 그런 삶이에요. 다섯 번째, 부모가 부재중인 경우, 바깥에 나가는 경우가 많거나 무능한 경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나머지 가족을 부양하게 되는 경우, 이것도 마찬가지 애어른이죠. 안에서는 복종의 덫이 싹트기 시작하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부모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항상 아이한테 얘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다 보면은 이 덫에 걸려드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이한테 얘기하고 아이의 설득하고 아이의 이해를 구하고 아이를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가 그냥 복종의 덫에 걸려든다는 거예요. 일곱 번째, 부모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하여튼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아이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심어진 거예요. 이런 경우가 또 일곱 번째가 되고요. 여덟 번째, 이것은 특별히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부모가 순교자인 경우 있어요. 성인 같은 그런 종교적인 어떤 삶을 사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돌보느라고 아이의 욕구를 무시해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따라야 된다.
라는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복종의 덫을 만들어버리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어린 시절에 맞는 욕구도 있고 권리도 있고 의견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존중받을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가 이 걱정을 하거나 우울해질까 봐서 이 아이가 엄마 눈치를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눈치를 보고 말과 행동을 매우 조심스럽게 이렇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아이 어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잘 자랐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경우가 또 복종의 덫에 빠져들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원인을 알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게 했으니까 넌 나빠 잘못 자랐어 이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0번째 어린 시절에 가까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나를 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이 덫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9번째까지 이제 알아봤고요. 이제는 10번째 엄격한 기준의 덫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해요. 이 엄격한 기준의 덫은 이런 느낌이에요. 절대로 뭔가 막 충분할 수가 없어. 항상 뭔가 막 부족해. 이런 느낌이죠. 스스로 설정해 놓은 높은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하여튼 가혹하게 노력을 한다. 이 덫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살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모든 것을 다 그것을 거기 안에서 충족감을 얻으려고 하고 이게 바로 엄격한 기준의 덫에 걸려 있는 경우예요. 그러다 이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목표에 도달이라든가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상당한 압박감을 갖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과잉 비판하게 되는 이런 감정이 올라와요. 그래서 남들을 과잉 비판하시는 분들은 이 덫에 빠져 있지 않는지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 삶을 소모하고 있지 않는지 자기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지 않는지 그래서 병을 성장시키고 있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를 삼으면 좋겠어요. 자, 엄격한 기준의 덫은 스스로 설정해 놓은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높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까지의 목표를 세워놓고 거기에 도달하면 또 다른 목표를 세우고 또 다른 목표 이렇게 자신을 가혹하게 대하면서 정말 열심히 산다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상당히 많은 피로감, 번아웃, 질병을 만들 가능성이 많이 갖고 있다. 이게 암이라든가 이런 질병이 왔을 때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마지막까지 모르고 끝나는 경우가 우리는 흔히 주위에서 있잖아요. 그래서 암이라는 질병은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게 살지 마. 너한테 조금만 상냥하게 살아오. 나치평 똑같아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좀 제발 나한테 좀 상냥하게 해줘. 뭐 이런 뜻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엄격한 기준의 특징은 행복과 기쁨, 건강, 성취감, 대인관계 포함해서 이런 거에서의 만족을 모두 희생하는 대가예요. 지위와 돈, 자신만의 어떤 성취, 어떤 질서, 자신만의 인정 이런 것을 지나치게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덫에 걸려 있으면 이게 자연스러워요. 언제까지? 병이 날 때까지. 암이라는 병이라 정말 어려운 치료하지 현대의학으로 치료하지 못하는 병이 올 때까지 계속 이것을 반복해요. 그리고 또 가던 길로 간다 그랬잖아. 이런 질병 치료하는 것도 그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한다. 이것은 자연치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자연치유 건강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엄격한 기준을 문제는 자신만한테가 아니라 타인에게도 적용하여서 그러다 보니까 타인이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면 매우 비판적인 삶을 살으니까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병이 온 건데 결국은 그걸 해결하지 않고 또 병을 치료하는 곳에서도 정말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까지 막 하려고 막 10,000보를 걸으려고 막 20,000보를 하루에 꼭꼭 걸으려고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상냥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엄격한 기준에 덫에 걸려있는 사람한테 특히 해당하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 시절에 이런 경우는 최고가 돼야 된다. 네가 제일 성공해야 된다. 이런 곳에서 최고가 아니면 너는 실패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배운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부족해요. 뭔가 좀 부족하다. 조금만 더 채워라. 5% 부족하니까 또 채워라. 더 채워라. 이런 삶이 이게 하나의 습관이 돼버린 거다. 이 덫의 기준 근원이 되는 것은 이 첫 번째, 부모의 사랑이 조건부였어요. 그 기준을 만족시켰을 때만 사랑해 준 거예요.
네가 1등 가면, 네가 성적이 올라가면 이렇게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때만 사랑을 베풀어주는 이런 분위기에서 자란 경우가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부모가 성공적이거나 완벽했을 때만 나한테 애정과 승인과 관심을 보여주는 경우들,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부모 중 한 분 혹은 양쪽 부모가 누구한테 나한테 수치심을 자꾸 이렇게 주게 되면은 이 덫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하여튼 무슨 상을 받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만 짜장면 사주시고 그 이후에는 이런 보상을 안 하는 경우,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엄마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모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엄격한 기준의 덫에 빠져들어간다.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까지 막 달성하려고 하면서 이 기준의 덫에 빠져들어서 삶이 힘들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이 덫의 기원 두 번째는 부모 중 두 분 중에 한 분 아니면 두 분 모두한테 이 성공한 케이스예요. 완전히 성공해서 기준이 높은 거예요. 이게 모델이 된 거예요. 엄마 아빠가 뭐라고 안 했어요. 근데 그게 모델이 아이가 그냥 돼가지고서 그것까지 이뤄보려고 하는 그 노력에 의해서 자기도 엄격한 기준에 덫을 쌓아놓고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어요. 착한 아이죠. 우리가 볼 때는 사회에 나와서도 성공도 하고 다 했는데 안에서 행복은 느끼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성공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한 번만 자기 마음을 상냥하게 한번 되돌아봐줘라. 엄격한 기준이 더 세 번째는 이게 결함의 덫, 사회적 소외의 덫, 그다음에 정서적 결핍의 덫, 실패의 덫, 이렇게 다양한 덫과 이런 덫을 보상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열심히 또 노력하는 경우 이 덫에 또 걸려들어요. 11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특권의식의 덫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어. 이런 느낌의 특권의식. 이 덫의 가장 기본은 우월감이에요. 우월감. 이 안에는 자만과 분노가 숨겨져 있어요. 이 덫 안에, 이 특권의식의 덫 안에는 이 분노라고 하는 이런 감정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여러분들 주위에서 특히 남자분들한테 상당히 많아요. 부인이 남편하고 살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그 남편이 특권의식의 덫에 빠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자신이 특별하다고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남편이 생각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이 덫에 빠져 있어서 그게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특권의식의 특징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각적으로 행하거나 말하거나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러면은 내가 특권의식에 빠져 있는지 아닌가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고려하는 어떤 합리성이라든가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시간, 인내심, 치러야 할 대가 같은 것은 조금 뒤로 생각하고 먼저 그냥 말이 먼저 나와요. 행동하고 말이 먼저 나가는 이런 습성을 갖고 있는 경우,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특권의식이에요. 이 특권의식에 덫에 걸리면은 자기 규제에 상당히 힘들어요. 계획을 세워놓고 참 막 계획대로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자기 규제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혹시 특권의식에 빠져 있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알아차림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돼요. 이 덫에 걸린 사람은 특징은 뭐냐면 어린 시절에 이걸 방임이라고 얘기를 해요. 버릇없이 자랐다는 거예요. 제한 없이 자랐다라는 뜻이에요. 좀 나쁜 말로 쓰면은 그냥 어린 시절 네 맘대로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막 자라는 경우고, 이것을 우리가 방임, 제한 없음, 이렇게 우리가 자라는 경우, 누구한테 규제받지 않고 자라는 경우 이 덫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누구한테도 통제하거나 한계를 받아들여라, 이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인이 되어서도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냥 안에 감각과 느낌으로 그냥 잠재의식 속에 기억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특별하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특권의식의 덫은 세 가지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이 덫의 특징은,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편해요. 이렇게 살아갈 때 자신이 편안함을, 가장 큰 편안함을 느껴요. 특권의식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굴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정말 힘들어해요. 이 덫을 찾는 경우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혼하겠다고 예를 들어서 이혼하겠다고, 같이 안 가면 이런 것들을 당신이 같이 안 하면 나는 이혼하겠다고 할 때 드디어 이 검사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특권의식이 있었구나. 내 주변 사람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알아차림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가까운 사람 못 바꿉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나도 못 바꾸는데 자기 스스로를 못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그래서 제가 같이 들으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덫이 서로 다른데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런 줄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얘기해줘도 지식으로는 가능하지만은 자기 스스로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바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바뀐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바뀐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들을 가족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또 하고 있고요. 이 특권의식 때문에 더 그래요. 이 특권의식의 종류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버릇없음의 특권이에요. 버릇이 없는 특권이에요. 이 자신이 자꾸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방임 때문에 생긴 거라고 그랬잖아요. 버릇없게 자랐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어렸을 때 그냥 하고 사는 거예요. 제한 없이. 그래서 지금도 커서도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망설이면은 막 화를 내요.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다 뭐 화를 내게 되면 버릇없음의 특권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의존의 특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의존을 하려고 하는 특권. 이 의존할 수 있다는 특권의식은 자신이 또 약하고 무능하다고 궁핍한 존재라는 생각이 또 막 들어요. 궁핍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강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돌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또 의존의 특권을 또 갖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 주위에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족 중에 있을 수 있어요. 항상 도와줘야 된다. 나를 도와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시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권의식에 덫에 걸려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세 번째는 충동성이에요. 충동성은 자기의 감정과 행동 이런 것을 통제하기 힘들어해요. 평생을 그렇게 삽니다. 어렸을 때 그 버릇이 죽을 때까지 간다고 평생을 그렇게 살면서도 본인이 몰라요. 그렇게 사는지를. 충동을 조절하는 데 문제가 있다. 자기가 하는 행동들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에 크게 대해서 고려하지 않아요. 그냥 먼저 질러보고 봅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먼저 행동을 해버린다라고 하는 이 충동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권의식의 덫의 3가지 종류 중에서 3번째. 또 이 덫에 걸리면 장기적인 어떤 업무를 하거나 특히 재미없는 일들 같은 경우 기계적인 일들을 끝까지 막 해야 하는 거에 대해 상당히 힘들어하고 좌절감을 느끼기도 하고 잘 참아내지 못하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체계화하고 조직화하는 기술들이 상당히 부족해요. 이러면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거죠. 이 덫들은 여러 종류와 같이 겹쳐진다.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런 덫에 걸려 있으면 이 특권의식의 덫에 걸려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 거예요. 이 특권의식의 덫의 기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일 핵심적인 것은 방임입니다. 방임. 어린 시절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충분히 훈련시키지 않은 거예요. 제한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버릇 없거나 응석박이로 그냥 받아줬다. 하라는 대로 다 해줬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비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가 이 버릇없음이에요. 아이들은 원하는 대로 그냥 무엇이든지 다 자기가 할 수 있게끔 내버려둔 거예요. 사달라고 땡 쓰면 그냥 사주고 자신의 방식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그대로 하게끔 방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아이가 부모를 지배하게 돼요. 왜? 자기가 뗐으면 다 해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짜증을 참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충동성이라고 했는데 충동성 조절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아이가 충동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충동적으로 막 화를 내거나 행동을 했을 때는 충분히 야단을 치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죠. 그냥 허용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아이가 또 특권의식의 덫에 빠진다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또 부모 중에 한 명이 특권의식에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양쪽 모두 빠져 있으면은 아이도 자연스럽게 또 빠지겠죠. 결국은 이 부모가 특권의식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이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그걸 또 배우고 자기도 모르게 특권의식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특권의식의 두 번째 기원은 지나친 또 의존이에요. 지나친 의존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의존의 특권의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게 서로 더 비슷비슷해요. 의존이 허락되면 허락될수록 모든 것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더욱더 우리는 과부되고 의존적 특권의식이라고 하는 이런 덫에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렸을 때 아이를 응석바지로 키운 거예요, 부모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에 그냥 의존적으로 그냥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책임지거나 결정해야 하는 일에 그런 어려운 일들을 부모가 다 대신해 주면서 의존을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특권의식에 또 빠지게 된다라는 얘기고요. 특권의식의 세 번째 기원은 다른 어떤 삶의 덫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반각하기 위한 또 특권의식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아마 부모가 아주 매몰찼거나 어떻게 올바르게 양육을 안 했거나 정서적으로 결핍되어 있을 때 이럴 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권의식이에요. 물질적으로 좀 모자랐을 수 있어요. 주위의 가족들은 다 풍요로웠지만은 상대적으로 우리 집은 좀 물질적으로 부족했다, 좀 가난했다. 이럴 때 또 자신이 얻을 수 없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원하면서 사는 경우요. 예, 이제는 자신이 성인이 돼가지고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확인할 차례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성공지향적으로, 물질지향적으로 가게 만드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 다른 삶의 덫에 반격하기 위한 이 특권의식은 결함의 덫이나 정서적 결핍의 덫, 사회적 소외의 덫과 같은 이런 다른 주된 삶의 덫들을 지나치게 보상하기 위해서 막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보상도 하고 또 반격하려고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다. 우리가 특권의식의 덫을 또 이해하려면은 다른 덫들을 전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만 이 특권의식 덫에서 또 이해가 되고 알아차림이 오고 또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 특히 특권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시 한번 또 말하지만 본인 모른다. 주위 사람들은 힘들지만 본인은 모른다라고 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여러분들이 이런 검사도 한번 받아보시고 해결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가시면 여러분의 삶의 질 진짜 건강하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로 이 여러 가지 덫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서요. 길게 지금까지 얘기했는데요. 이 상강 삶의 덫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각자 어떤 삶의 덫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설문지를 통해서 다 알아봤죠. 그리고 두 번째, 암을 성장시키고 병을 낫지 않게 하는 마음의 원인 7가지 부정적 감정이 근원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다시 7가지 부정적 감정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두려움, 절망감, 불안, 분노, 자책감, 죄책감, 배신감을 얘기하고 기타 우울감, 외로움 등을 말하는 것인데 이 근원이 11가지 삶의 덫에 근원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3강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삶의 덫, 스키마를 통해서 7가지 부정적 감정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7가지 부정적 감정이 건강에 해롭다고 알면서도 그걸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는 순간 더 그 덫에 걸려들게 된다. 덫이란 올감이잖아요. 빠지면 빠지려고 할수록 더 이게 쪼여오는 것이 덫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상냥하게 하는 것이다. 그 첫 번째가 알아차림이다 라는 이야기를 배우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 알아차림을 우리는 첫 번째로 배우고 있다.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상냥함을 배워간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이 알아차림. 나의 과거에 어렸을 때 이 스키마, 삶의 덫 때문에 이런 불안, 분노, 우울감, 배신감 같은 감정이 올라오는구나. 남편 때문에 아니었구나. 옆 사람 때문에 어떤 일어난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내가 쌓아놓은 것 때문에 그런 감정이 올라온다. 강하게 감정이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배워봤어요. 남편은 남편의 스키마 있고 부인은 부인의 스키마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림으로 인해서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것을 우리는 제3의 길이라고 표현한다. 지금까지 왔던 길이 아니고 새로운 길을 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상냥하게 접근한다. 이게 오늘 강의의 요점이기도 합니다. 삶의 덫을 이제 내려놓고 자신에게 상냥하게 사는 방법을 1강, 2강부터 시작이 됐지만
상강 이유는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식강을 끝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이게 상냥하게 나한테 상냥하게 사는 거구나. 이게 내려놓는구나. 이게 알아차림이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지금 너무 빠르게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바로 해결해요?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 생각은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삶의 덫, 스키마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마음의 특성, 가던 길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 있었던 그 길로 그냥 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이미지요법, 이미지의 힘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고요. 다음 강의를 한번 이제 하나씩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가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자신에게 상냥하게 하는 방법, 알아차리는 방법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가시면서 조금씩 자신의 변화를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